여러분, 이 사람 얼굴 보십시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예,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고 문제가 생겼을 당시 송철호 후보입니다. 문재인의 30년 직이고 문재인이 철호 형 이렇게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나서 했었을까요? 청와대가 몽땅 다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주당에서 추미애도 나섰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 공천 주기 위해서. 당선은 뒤에 따질 일이고 공천부터 확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선에 나선 예비 후보들을 주저앉히는 역할을 왜 청와대가 전반적으로 나서서 했어야 되었을까요? 거기다가 추미애까지 나섰을까요? 여기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립니다. 송병기 수첩에 그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송철호가 임동호보다 불리하다. 즉 당내 경선을 하면 송철호는 안 되고 임동호가 되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송철호 후보 측에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뒤집어야 되니까 권력이 동원된 겁니다. 상대 경선 주자들을 다 주저앉혀버려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울산부지사의 업무수첩에 이 같은 취지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송병기 수첩이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선 경쟁력이 다른 후보보다 약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단독 후보로 공천받게 된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KDI하고 압수수색하고 있죠. 이 영상 바로 전에 올려드린 거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초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송철호, 그리고 임동호, 그리고 심규명 변호사, 이런 세 사람이 경쟁하는 구도였습니다. 그러나 경선에서 송철호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정해질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거죠. 송철호는 안 되겠다. 왜 안 되는지 이유가 또 나옵니다. 송철호가 8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 무소속, 민노당, 다시 민주당 이렇게 수차례 당적을 옮기던 철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당원들의 표심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울산에서 민주당이 지역 지지 기반을 충분히 다지지 못했을 때부터 지역 정당 활동을 하면서 기반을 다진 덕에 당원들에게서는 큰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과 경쟁을 하게 되면 송철호는 날아가는 거죠. 이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심 변호사 등 경쟁 후보들은 경선이 치러지면 된다 하고 기대하고 경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지난해 4월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10분간 면접도 치렀습니다. 그러나 당은 불과 하루 만에 송철호를 단독 후보로 공천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추미애가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당시 당대표가 추미애였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검증할 때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당시 공천관리위 관계자는 단수 후보자는 심사 총점 및 공천 적합도 조사 점수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직 울산시장도 아니고 당적까지 수차례 바꾼 송철호가 상대 후보들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게 울산 정가의 중론입니다. 당시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심 변호사는 송철호 단수 공천은 당헌 당규를 어긴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재심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각했습니다. 이 기각할 때도 추미애가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추미애가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단독 출마 배경에는 정당인 민주당도 수상하지만 청와대는 더 수상합니다. 후보 매수 의혹이 수면으로 떠오른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당내 경선 과정에 청와대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정말 이것 좀 파헤쳐야 됩니다. 제대로 파헤쳐야 됩니다.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추미애가 그런 결정을 내릴 리가 있습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당선 가능성은 임동호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당내 지지 기반도 임동호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송철호로 홀랑 바꿔붙습니다. 이것이 추미애 혼자 가능한 일입니까?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청와대의 외압은 바로 송철호랑 호형호재하는 문재인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검찰은 특히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송철호를 울산시장 단독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서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천에 개입했는지를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더 검찰에 기대는 국민의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네요. 실제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불출마 대가로 일본 오사카 고베 총영사와 울산 항만공사 사장, 한국 동서발전 사장 등을 주요 주택으로 제시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 임동호 자신이 언론사에다 대놓고 인터뷰를 다 해버렸습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수사에 더해서 후보 매수까지 총체적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모든 짓을 다 한 것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임동호는 그럼 멀쩡하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동생이 총선 직후 공공기관에 임명됐습니다. 이것도 참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이런 가운데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친동생인 A씨가 지방선거 직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이사로 임명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활동 외에는 관련 이력이 전혀 없는 데다가 임명식이 역시 6.13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22일입니다. 이 때문에 울산 지역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경선 불출마 조건으로 그 친동생이 본 인사로 간 거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왕왕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됐다면서 울산 지역당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일 뿐 채용과는 관계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깁니까? 지금 현재 검찰은 기획재정부와 KDI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안들이 계속 줄줄이 튀어나올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희 RMB 뉴스에 알람을 켜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 올릴 때마다 적시적시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에서 그치지 말고 알림 이것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속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공판 조서를 조작한다거나 위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처음 들으실 겁니다. 정경심 재판부 송인근 부장판사가 공판 조서를 위조 내지는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 한번 다시 한번 복귀해 봅시다. 검사가 공판 조서에 누락 부분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니까 재판장이 모든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기 힘듭니다. 앉으세요. 그 다음 중요 부분은 조서에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모든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기 힘듭니다. 앉으세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런 재판 진행은 전대미문의 재판입니다 하니까 송인근 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검사님 자리에 앉으세요. 전혀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앉아라. 그러니까 검찰 측이 왜 검찰 측 의견은 안 들으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변호인 의견 끝나고 들으려고 했습니다 해놓고는 변호인 의견 끝나고 안 들었습니다. 이 재판이 뭡니까? 사문서 위조 사건입니다. 피고인 정경심의 사문서 위조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판 조서를 판사가 위조를 또 해버린다면 이게 재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의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 기록을 조서로 남기면서 검찰 측의 주장을 정반대로 적어버리거나 일부 내용을 누락해버린 것으로 19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법원 측의 공문서 위조 행위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재판장 송인근 이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정씨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씨 딸에 대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범죄 일시와 장소 등을 새로 특정해 공소장을 바꾸려는 검찰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 때문에 한 사건 두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이 이와 관련해 이의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판 조서를 보니까
별 의견 없다고 진술. 이거 완전 생 거짓말이죠.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별 의견 없다고 진술이라고 공판 조서에 8자로 그냥 정리하고 끝냈습니다. 허위사실 기재이죠. 공문서 위조입니다. 야, 송인근 부장판사 아예 맘먹고 옷벗을 각오하고 하고 있네요. 아니, 옷벗을 일은 없겠네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 덮어주겠네요. 이렇게 내용을 정반대로 적어버렸습니다. 공판 조서는 원래 재판에 있었던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절대적 증명력이 있습니다. 아주 증거력으로는 최고의 증거력을 가지고 있는 게 공판 조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증거보다 우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왜 송인근 부장판사를 조사하지 않죠? 그거는 송인근 부장판사한테 이 사건 말고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비리 사건을 송인근 부장판사가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입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미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으니까 조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주의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판의 주요 부분도 누락해버렸습니다. 10일 공판에서 재판장은 수사 자료가 복사가 지연되면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고 뉴스가 나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이 발언은 공판 조서에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런 공판 조서를 왜 만듭니까? 검찰 관계자는 조서를 이렇게 엉터리로 꾸미는 것은 재판장이 심각하게 한쪽 편만 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법원의 공판조서 누락 부분을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한 뒤 19일 어제 열린 공판 때 법정에서 직접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송인근 부장판사가 검찰 의견을 무시하면서 전혀 안 들으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게 입을 닫아버리게 하면서 10여 분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을 비롯해서 법정에 출석한 9명의 검사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송인근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을 녹음하고 있는데 모든 내용을 조서에 담을 수는 없다면서 실무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이를 또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있었던 재판 녹음 테이프 들어봅니까? 안 들어봅니다. 조서만 봅니다. 공판 조서만 봅니다. 그러면 항소심한테 갈 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재판을. 항소심에서도 정경심에 대한 무죄를 유도하기 위해서 송인근 부장판사가 공문서 즉 공판 조서를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의견을 낼 때마다 검찰의 의견을 밝힐 때마다 송인근 부장판사는 검사님 이름이 뭐냐 뭐뭐뭐 검사님 앉으세요 라는 말을 수십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아예 입을 열지 못하게 되죠. 공판 조서에 기록이 되면 안 되니까 고등법원에서 보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송인근 부장판사 재판을 하는 겁니까? 조작을 하는 겁니까? 검찰이 재판부가 검사 의견은 듣지도 않으면서 변호인에게는 실물 화상기 이 프로젝터입니다. 프로젝터를 띄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 이건 전대미문의 재판이다 하며 이해를 제기하자 송인근 부장판사는 검찰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이해를 기각하겠다라고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북한식 재판입니다. 검찰은 들어보지도 않고 이해를 기각하느냐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날 검찰의 이해 제기와 관련해서 법원 측은 공판조서 작성 여기에 따르면 주요 내용을 요약해 정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기한 이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면 검찰의 반박 내용을 적었어야죠. 법원 관계자는 공판조서는 국회 회의록 등과 달리 토시 하나까지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건 말이 안 되죠. 주요 내용은 적어야죠. 그렇게 고성이 오가고 앉아라 막 이런 식으로 되풀이 되는데 이걸 빠뜨려 일부러? 그리고 주요 내용 그거 왜 빠뜨립니까? 진짜 주요 내용 다 빠뜨린 재판 아닙니까? 진짜 주요 내용은 공판조서에 다 빼버리는 그런 재판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덧붙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의제기 부분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요, 검찰의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주연행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판조서를 자기 재판뿐만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1심 재판 녹음 과정을 다 들어봅니까? 그런 재판은 없습니다. 그런데 녹음을 핑계로 고등법원에 올라갈 진짜 중요한 내용을 다 빼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재판이 아니라 피고인 정경심 무죄를 위한 작업입니다. 특히 고등법원에 올라갈 서류를 조작 내지는 위조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재판부 기피 신청 누구한테 한다? 송인근 부장판사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기각해버리면 끝입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불공정, 부도덕, 불법 재판을 할 때는 아무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서초동으로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서초동을 덮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검찰이 드디어 조국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지껏 많이 들어왔던 그런 건으로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 함양수사 건으로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동안 조국의 딸 조민 이런 부정입학, 이거는 지금 정경심이 다 책임을 지는 걸로 저희끼리 말을 맞췄는지 어쨌는지 이걸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청와대 함양수사 여기에 대해서 후보 매수 이 부분 나오니까 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아마 빠르면 2, 3일 내로 청구가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미 가닥을 잡았고 언론에 그 사실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함양수사 건도 큰데 이게 국민이 완전히 전환됐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후보 매수 건이 나오면서 이제부터 줄줄이로 영장이 청구되고 처벌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인데 이거 보셨죠? 만약 안 보셨으면 한번 더 보십시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달라졌습니다. 함양수사 때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후보 매수 쪽으로 간 겁니다. 문재인, 임종석, 조국, 한병도, 추미애, 강길부 이게 다 걸려버렸습니다. 싹 다 걸려버렸고 1차로 조국에 대해서 영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국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이 기사가 각 언론에서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최종 책임자라는 겁니다. 결정자. 그러니까 여기서 조국이 정무적 판단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정무적 판단이라도 이 판단을 내린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국은 영장을 피할 수가 없고, 조국이 영장을 피하고자 한다면 자기보다 윗선, 그러니까 임종석이 되든 문재인이 되든 누구를 하나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조국이 자기 선에서 끄는 겁니다. 정무적 판단의 최종 책임자는 나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법적 책임의 최종 책임자도 조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장이 청구되는 겁니다.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최종 책임자이며 이건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하고 조국이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의 판단은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은 어제 18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지금까지 묵비권을 행사해오는 걸 깨고 입을 열었거든요. 입을 열어가지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게 조국의 자뻑일 수가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부인해주면 바로 영장이 청구됩니다. 내가 최종 책임자로서 결정을 했지만 그것은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최종 책임자로서 결정을 했지만 여기에 고리를 걸어버리면 이게 구속영장이 나옵니다. 조국은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아닙니다. 법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그런 비위사실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라고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민정수석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빠져나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 사항은 법적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직권남용에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직권남용 말고도 또 있습니다.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비위가 충분히 확인되었는데도 감찰 중지해라 하고 중단을 시켜버렸잖아요. 중단시키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내도록 한 것은 정무수석으로서의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당연히 조국이 언급한 정무적인 최종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또 감찰 중단 과정에서 감찰 무마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청탁했는지 알지요? 백원호라고 나오는데 백원호는 아랫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원호보다 훨씬 위선, 조국보다 위선 딱 둘밖에 없습니다. 법제상으로 둘밖에 없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그 위에 문재인,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다, 이 말은 더 무슨 이야기겠다겠죠. 누구 청탁을 받았느냐. 청탁금지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징계 등 각종 처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감경해주거나 면제해주거나, 그럼 무마해준 거는 면제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청탁금지법에 걸립니다. 검찰은 조국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에,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이건 뭡니까? 구속영장을 먼저 집행한 후에 백은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민정라인 관계자들의 공범 여부도 확정할 방침입니다. 다 잡아넣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가 더 덮어지죠. 더 추가됩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와라랑 전화통화를 하고 인터뷰를 해버리면서 모든 걸 다 밝혀버렸습니다. 2017년 11월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자, 민정수석실 요거는 조국이고 정무수석실 이건 한병도 정무수석입니다. 정무수석실에서 나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공사 사장 자리를 이야기를 했다. 여기에서 이제 실마리가 또 나오는데요. 임동호의 전이 각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다수를 인터뷰를 통해서 전이 쫙 일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송병기 일지와도 부합됩니다. 완전히 일치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BEC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이야기함.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 또 조국이 걸려듭니다. 조국이 이 영장에서 빠져나가기 참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조국의 진술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지금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검찰의 이번 청태부로 딱 막아놔 버렸잖아요. 피의사실 공표죄 걸겠다 해가지고 법무부에서 규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검찰한테 아무 발표도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도 새어 나옵니다. 특히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구명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조국이 검찰에서 한 걸로 나왔습니다. 참 용기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국은 이 같은 청탁을 전달한 사람, 청탁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청탁을 한 사람이 아니고 조국은 이 같은 청탁을 전달한 사람으로 백원우를 지목했습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죠. 그러면 전달했다 그랬죠. 백원우 자신이 좀 잘 봐달라 이런 게 아니고 백원우가 누가 잘 봐달라고 하더라, 감찰을 무마해달라고 하더라 하고 백원우는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럼 조국보다 위에 사람 말 듣고 전달했겠죠. 아까 제가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 추가해야 되겠네요. 정수기가 또 있네요. 그러면 조국이 청탁을 받았을 때 눈치를 봐야 될 사람 세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수기, 임종석. 그런데 임종석은 늘 비서실장으로 언제라도 얼굴 보면 되는 사이인데 직접 청탁하지 백은우를 왜 시키겠습니까? 그렇다면 백은우가 청탁을 전달한 그 청탁자는 문재인하고 정수기 외에는 남아남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청탁을 전달했다면 또 김경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요 정도로 압축됩니다. TV조선하고 채널A 등은 19일 어제 조국이 검찰 조사에서 민정수석실 외부로부터의, 민정수석실 바깥으로부터의 유재수 구명운동이 있었고, 그래서 검찰은 16일과 18일 조국을 소환 조사했다는 겁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나오죠. 그리고 윤건현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백운호 비서관을 통해서 유재수 구명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국이 이 사람들 눈치 볼 사람입니까? 더군다나 조국이 1차 소환조사 16일이죠. 다음날 변호인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그러면 법적 책임도 따라가야죠. 그래서 영장이 청구되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조국이 밝힌 민정수석실 외부라는 게 윗선의 외압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청탁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검찰 역시 조국보다 위다 하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건 말이 그렇지 검찰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당시 유재수 감찰 중단과 관련해 열린 회의에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검찰 수사 의뢰나 고발, 금융위원회나 감사원의 감사, 특별감찰반의 계속감찰 등의 의견을 냈으나 묵살돼 버렸다 그랬죠. 박형철은 이거 의뢰해야 된다. 검찰, 경찰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냈으나 묵살을 했습니다. 누가? 조국이. 이때 조국과 백운호 전 비서관이 당사자의 감찰 불응을 이유로, 당사자가 감찰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감찰 중단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은 그가 재직했던 금융위 유관업체 4곳에서 4,950만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감반도 당시 유재수의 비위를 상당 부분 확인을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더 큰 게 있습니다. 유재수의 자녀 유학비 출처 등을 추궁받자 추가 감찰을 보이콧 해버린 겁니다. 감찰 받는 사람이 감찰 안 받겠다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감찰 안 받겠다, 본인이 안 받겠다면 그냥 덮어주는 겁니까? 법이 그런 겁니까? 본인이 받겠다든 받지 않겠다 하든 계속 조사를 해야죠. 아니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그게 법적 절차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이 유재수의 자녀 해외 유학비는 공무원 월급으로 좀 힘듭니다. 그래서 검찰은 자녀 유학비 출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유재수가 구속된 이후로도 해외 자금에 대한 소명은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이용해서 계속 캐고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 즉 수사 의뢰 같은 거 이런 거죠. 그런 걸 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거죠. 자, 거기에 추가해서 이것이 또 추가되는 겁니다. 거기에 임동호 저건이 추가되는 겁니다. 문재인, 임종석, 조국, 한병도, 추미애, 강길부 다 걸렸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 이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하명수사 여기에 울산 캠핑장의 고래고기가 어쩌고 이것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명수사에 대한 야당 후보 낙선 공작만으로도 정말 심각한 일 아닙니까? 나라가 뒤집어질 일인데 공직을 미끼로 경선 후보를 매수하려 했다는 정언이 임동호가 스스로 나서서 언론에 대고 다 인터뷰를 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는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선 기회조차 갖지 못해 억울해하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밝힌 데다 좌파 성향의 신문들까지 대대적으로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로 내용에 추가되는 게 있죠. 당시 조국 민정수석 여기까지만 있는데 추가되는 부분이 한병도 정무수석은 물론 임종석 비서실장 거기다가 VIP라고 하는 문재인까지 싹 이름이 다 나와버립니다.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국기를 흔들 만한 국기문란 사건인데 문재인 연루 의혹이 정식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다가 하명 수사가 아니라 이제는 공직 미끼, 후보 매수 이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18일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2017년 11월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나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공사 사장 자리를 이야기했다고 하고 19일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경선을 준비하던 지난해 2월 23일 정말 정확하게 날짜까지 딱딱 집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청와대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을 만났는데 청와대에 가서 만났습니다. 판세 분석 문건을 들여다보며 울산에서는 민주당이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건 순전히 송철호를 후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건 완전히 야로를 부리는 발언이죠. 고배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걸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경선 승복을 하더라도 경선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거부를 하니까 임종석 비서실장한테서 또 전화가 옵니다. 자, 여기서 임종석이 딱 걸립니다. 임종석이 당시 전화했을 때 미안하다는 취지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미안했을까요? 무엇이? 송철호를 단수 후보로, 단독 후보로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선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됐으니까 미안하겠죠. 그리고 18일 경향신문과하고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석급 인사가 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며 계속해서 불출마를 권유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나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갈 겁니까? 그리고 청와대로 가서 세 차례나 만났다. 송철호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한 강길부 무소속 국회의원에게도 또 딜을 합니다. 이 딜하면 전부 불법입니다. 지역구인 울주군의 공공병원 설립을 대가로 지지 선언을 해달라. 지지 선언의 대가죠. 그렇게 한 의혹도 자세히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전 언론이 다 이게 뭐냐, 이건 완전히 국민이 뒤집어지는 거고 지금까지 함영수사는 이제 없어도 되는, 이게 너무나 큰 후보 매수 공작이다, 이거는 큰일 났다, 이건 정권이 뒤집어진다 하고 전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나서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이거 뜨끔하거든요. 무섭거든요. 겁나거든요. 그렇게 파문이 일자 18일 반 공식 제안 받은 바는 없다. 공식과 비공식이 문제입니까? 오히려 비공식이 더 문제죠. 공식 제안을 받은 바 없다는 해명문을 냈지만 정은이 일관되고 한두 군데 언론사랑 인터뷰를 했습니까? 거기다가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일지와도 일치해버립니다.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일지가 없었다면 또 달라질 문제인데 이게 검찰이 확보를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가 버렸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후보 매수죄 여기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훨씬 경미한 선거 여론조사 등으로 인연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아까 얘기했죠. 문재인, 임종석, 조국, 한병도, 추미애, 강길부 이런 사람들은 몇 년 때려야 됩니까? 특히 한병도 수석의 제안 이후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이 전화왔다 그랬죠.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검토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시겠느냐, 가고 싶은 것이 어디가 있는지 알려만 달라. 와,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이 누군지 아시죠? 청와대 인사담당 수석이 정수기 숙명이고 2년 후배로 완전 꼬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누가 또 개입됐다? 정수기 개입 의혹이 또 튀어나오죠. 당연히 튀어나오는 순수입니다. 특히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말만 해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또 한병도 수석이 재차 전화를 합니다. 생각해 봤냐?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동호 최고위원은 아름다운 경선을 해야 이기든 지든 납득을 할 것인데 여기 와서 접어버리면 뭐가 되겠냐?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안하고 실제로 안 갔다고 해서 제가 경감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제안만 해도 걸립니다. 제안만 해도 바로 범죄가 성립되는 게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 무섭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공직선거법입니다. 특히 이런 청와대라는 거대한 권력이 후보 매수에 나섰다. 이건 바로 법적 처벌이 따라갑니다. 공직선거법 57조 5항에 이런 게 나옵니다. 당내 경선에 있어서 후보자가 대기하거나
또는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되게 하든 되지 않게 하든 목적이 어디에 있든 간에 후보자에게 이익 제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익 제공에는 약속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회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임종석, 조국, 한병도, 추미애, 강길부 다 걸립니다. 추미애는 어디에 걸리느냐? 이 당시에 실제로 송철호가 단독 후보로 나갈 수 있었던 최종 결정권자가 그 당시 당대표가 추미애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빠져나갈 겁니까? 이렇게 청와대 관련 의혹이 처음에는 하명수사 의혹이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하명수사 플러스 경선 후보 매수 혐의까지 추가됩니다. 거기에서 1호로 조국에 대한 영장이 검토되고 있고 조만간 청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정말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들어가겠구나 하는 강한 추론이 듭니다. 속보로 전하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왜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청와대의 선거개입, 청와대의 후보 매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공약 수립, 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김태은 부장검사는 정부 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 심사과, 이 타당성 심사과가 뭐 하는 데냐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국가 사업을 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이 예비 심사를 조사했던 타당성 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 KDA라고 다 아시죠? 한국개발연구원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정부의 예타, 즉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철호 당시 후보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호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타, 즉 예비 타당성 결과를 미리 알았는지, 미리 알고 송철호 후보한테 그 인폼을 줬는지, 정보를 줬는지 이것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 측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산재모병원은 울산지역 수건사업이었으나 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정부의 예타 불합격 발표로 사업은 백지화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철호 후보의 완전 측근이죠. 거의 완전 측근인 송철호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서 송철호 당시 후보 측과 청와대가 2017년 가을부터 공공병원 설립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는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 심사과와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송병기 부시장은 선거 캠프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2017년 10월에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나서 산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업무수첩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3월에는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지금 현재는 정책조정비서관입니다. 이 사람과 한 회의 결과라면서 공공병원 총사업비가 2천억 원이며 기재부 반대에 대비해 울산시 부담액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적어놨습니다. 이건 뭐냐? 기재부가 흘렸죠. 누구한테? 청와대. 청와대는 이것을 송철호 후보한테 줬고 완전 이런 엉터리 부정선거가 있습니까? 공약 준비 과정에서 아예 정부기관이 총동원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걸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의외의 수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즉 청와대 고위층의 꼬리를 밟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드디어 우리들 병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한다 만다 하다가 드디어 시작했네요. 그리고 이건 아직 기자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큰 거 한 방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진짜 커요. 그런데 아직 이게 제가 제대로 이걸 다루진 않았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부터 다룰까 하는데요. 저는 제 방송의 신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방송에서 아직 제가 예견했던 것이 틀리거나 또는 사실보도한 것이 허위사실이거나 또는 과장 이런 보도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꼼꼼히 체크를 하면서 아무리 급한 거라도 체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확인에 조금이라도 미스가 있을 수 있는 거나 루머에 해당되는 거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라둔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큰 거 하나 이거 터뜨리면은 아마 문재인 정부 더 곤란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여러 가지 큰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제일 아픈 거, 문재인 및 민주당 측에서 가장 아픈 것이 후보 매수입니다. 후보 매수.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 아프리카 후진국 정도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후보한테 자리 하나 줄게. 네 주저앉아라. 그걸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했어요. 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조국한테 걸린 거는 조국이 총대를 매버리면 그게 끝입니다. 하명수사 이것도 사실은 조국이 뒤집었으면 돼요. 후보 매수 이거는 조국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바로 문재인한테 직격탄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팀의 수사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첫째는 공수처를 굉장히 서둘렀고 둘째로는 특검을 추진하려다가 특검은 도저히 이거 국민들 저항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민주당에서 접었습니다. 접으면서 유예한다, 보류한다 이렇게 하고 접었거든요. 언젠가는 하겠다는 식으로. 제가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여러분들께 협조를 요청드렸는데요. 빨리 서둘러서 댓글이라도 빨리 다시라.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여론의 급격한 변화를 몸으로 느낀 것 같아요. 피부로 확 느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에 그걸 확 접어버렸습니다. 보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접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걸 재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민주시민의 권리고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검찰이 우리들 병원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했는데요. 여기에서 신혜선 씨라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이분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오늘 고소인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경찰에서 많이 묵힌 거였고 또 검찰에서도 약 한 8개월 이상 묵힌 겁니다. 손을 댈까 말까 하다가 오늘 된 겁니다. 여권과 금융권의 유착에 따른 특혜 의혹, 이른바 우리들 병원 대출 의혹 1,400억 원짜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됐는데요. 여기 부장검사가 박성대 부장검사입니다. 이 사람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박성대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오늘이 20일입니다. 우리들 병원 이상호 원장 측과 동업관계였던 신혜선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서 신한은행 박모 차장, 이 박모 차장 이 사람도 기억해 놓으십시오. 박모 차장을 고소한 경위를 물었습니다. 고소인 조사죠. 아직은.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착수하는 일이 고소인부터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고소인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수사가 개시됐다는 뜻입니다. 신혜선 씨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청담동 직원 2명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면서 지난 10일 박 차장을 위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던 겁니다. 신혜선 씨는 이 원장의 전처, 이 원장이라서 이상호인데요. 이상호 원장이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런데도 1,400억 원을 대출받게 되는데 이상호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이 김수경도 외워놔야 됩니다.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김수경이 바로 정수기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정수기와의 연루 의혹을 받는다면 이 김수경 회장이 키맨이 됩니다. 김수경 우리들 리조트 회장과 함께 레스토랑 사업 등을 하면서 레스토랑만 아니고 다른 것도 했거든요. 2009년 신한은행에서 26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때 이상호 원장은 2012년 산업은행과 산업캐피탈에서 1,400억 원을 빌리면서 이게 굉장히 과정이 수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예요. 신용불량자에다가 회생신청 중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대출을 못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1,400억 원이나 날아갔습니다. 1,400억 원을 빌리면서 신한은행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이상호 원장이. 신혜선 씨는 이상호 원장이 자기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져나가 버렸다 해가지고 여기에 관여한, 여기에 협조를 해준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 지점장 고모 씨와 부지점장 박모 씨를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건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2016년 1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무소 위조 사무소 행사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금융 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가 벌금형만 때려맞고 끝났습니다. 검찰 수사는 일단 고씨 등이 재판에서 한 박 차장의 진술이 거짓이냐 진짜냐를 가리는데 일단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이 박 차장이 또 의혹의 키맨입니다. 그러나 이상호 원장이 연대보증에서 빠지고 1,4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이 도움을 줬느냐 안 주느냐, 여기가 키거든요. 지금 이 여권 인사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정철 아시죠? 민주연구원장. 이 사람이 여기 거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재허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정재허가 걸려있고,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윤기현 총경도 이 의혹에 연루돼 있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이름들이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도움이 없었는데도 신용불량자이면서 회생신청 대상자인 이상호 원장이 1,400원도 아니고 14,000원도 아니고 1,400억 원을 대출받는데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만만하게 은행입니까? 여러분 은행 문턱이 얼마나 없습니까? 140억 빌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신용으로. 또는 담보가 있긴 한데 그게 140억이나 한 90억짜리 가지고 140억 빌리려고 해보세요. 빌려주나? 안 빌려줍니다. 은행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담보가 확실해도 두들기고 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담보도 부실한데 1,400억 원을 신용불량자이면서 회생신청 대상자가 받아간다? 수상하죠? 여러분이 봐도 수상하죠?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Q&A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시간 좀 썼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혹시 빠진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빠진 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기라고 일단 제가 만든 Q&A를 한번 보십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 하는 질문이 있겠죠. 그럼 answer, 답이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우리들 병원 대출건을 금융농단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농단.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금융농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니다. 이건 어마무시한 사건이다. 이런 뜻이죠. 도대체 그게 뭔데? 질문이 그렇게 나오겠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대략 10% 내외의 이자를 내던 1,000억짜리 빚을 산업은행이 금액도 1,400억 원으로 올려주고 이자도 5% 이하로 깎아주는 대환대출을 해준 겁니다. 대환대출은 기존 부채를 반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을 도로 올려요. 그리고 이자는 도로 깎아줘요.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은행이 그렇게 해주는 데인가? 안 해줍니다. 그럼 질문이 이렇게 나오겠죠. 우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Never.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은행 한번 가보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극히 드물거나 아니면 전혀 없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나오겠죠. 핵심 문제가 뭔데? 문제는 이 1,000억 원을 가지고 1,400억 원을 빌려줬다. 금액이 더 올라갔다. 그런데 이 차액 400억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한 100개나 1000개쯤 수백만 개가 붙을 수 있죠. 어디 갔노 이 400억?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가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누구랑 가장 친했냐면은 문재인 일당, 즉
친노 세력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 400억을 꺼내서 문재인의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느냐가 관건입니다.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400억이 문재인의 대선 자금으로 흐른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병원하고 문재인하고 무슨 관계인가? 어떤 관계길래 그런가? 그런 의심을 하는가? 들어보십시오. 답변 나갑니다. 원래 이상호 원장하고 병원 원장입니다. 원장하고 김수경 씨가 부부였습니다. 부부였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노 세력에게는 3대 후원 세력이 있습니다. 친노에게는 3대 후원 세력이 있습니다. 친노가 누굽니까? 문재인이 친노 대장이죠. 이 3대 후원자가 누구냐면 강금은 회장, 박연차 회장, 그리고 우리들 병원입니다. 이것이 3대 후원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김수경이 누구냐? 내 친구 노무현이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내 친구 노무현. 문재인도 노무현에 대해서 책을 또 썼죠. 이렇게 일치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친노 집안입니다. 친노무현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퀘스천이 또 나옵니다.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게 문제냐? 문제는 이 김수경 회장이 정수기하고 또 친한 사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살짝 이상한 데로 흐를 가능성이 딱 발견되죠. 이 사건이 언제부터 터진 사건이냐? 우리들 병원을 둘러싼 대출 문제는 이번에 처음 터진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금씩 새 나오고 알려졌었습니다. 다른 인터넷 방송에서도 일부 다루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다룬 데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룬 데가 몇 군데 없을 겁니다만은 하여튼 오랫동안 조금씩 알려져 나오던 것이 점점 커져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터뜨리는데 누가 총대를 한 사람이 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총대를 맸나? 이게 질문이라면 답변은 이렇습니다. 지난 11일에 우리들 병원 특혜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신혜선 씨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더 커졌습니다. 신혜선 씨는 그럼 누구냐? 신혜선 씨는 지난 2009년 이상호 우리들 병원 회장 및 그의 전처 김수경 씨, 이 김수경 씨도 회장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자기 사업체가 있어요. 김수경 씨와 함께 자신 소유의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에 레스토랑과 웨딩 이런 사업을 위한 회사를 공동 설립한 동업자입니다. 자, 이상호, 김수경, 신혜선 이렇게 이제 요것이 정리가 좀 되시죠? 요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좀 복잡합니다. 원래 무슨 일을 해도 동업자가 문제입니다. 서로의 이권이 다 걸리기 때문에 다 사업하실 때 동업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하세요. 흥하든 망하든 동업자가 결국 문제입니다. 동업자가 무슨 문제냐? 당시 김수경 씨, 즉 이상호 씨의 전처, 이 사람이 약속된 날짜에 사업자금을 납입하지를 못했습니다. 못 넣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해당 건물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6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김수경 씨는 이상호 원장의 전처죠. 김수경 씨는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였고 이상호 회장은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이 연대보증인이 빠져나갈 때는 이 사람 신혜선 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보증을 썼다가 빠질 때는 뭔가가 이게 정리가 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빠져버렸어요. 이거는 은행 직원이 안 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끼가지고 구속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강큰 짓을 할 때 혹시 정수기의 백을 믿었던 것인가 라는 질문 나오겠죠. 그러나 2012년 이 회장은 우리들 병원의 재정난 등을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이상호 회장의 연대보증을 문제 삼았고 이때 이상호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즉 신혜선 씨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져버리면서 모든 빚을 신혜선 씨한테 덤태기를 확 씌워버립니다.
그것이 신혜선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모든 빚, 수백억의 빚을 덤태기를 푹 뒤집어 쓰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고소를 합니다. 그 동네가 원래 뒤집어 씌우는 데는 전문가들이죠. 질문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왜 낍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신혜선 씨는 그동안 우리들 병원 측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규건 총경, 이런 친문 인사와의 연루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 백 없이, 그런 끝발 없이 이게 가능하냐 하면서 연루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나옵니다. 여러분 고구마 캐 보셨나요? 고구마 안 캐 보신 분들은 우리들 병원을 저와 함께 캐 보시면 고구마 줄기를 캐는 심정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쩌면 게이트 수준을 넘어서는 정권 막장 드라마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나오겠죠.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데요. 끝까지 해주세요 하면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사안입니다.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시려면 다음 편을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더 들어가고 막 깊이 들어가면 이 방송 오늘 못 마칩니다. 이 방송 빨리, 이것도 속 보니까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편집하느라고 또 한 30분 이상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빨리 방송부터 올려야 됩니다. 너무 길어지면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다 보면 오늘 방송 못 올립니다. 그래서 디테일은 준비되는 대로 따로 또 곧 올리겠습니다. 자, 변사라고 아십니까? 무성영화 시대 때. 그 변사가 이럴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자,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라. 개봉박두. 제가 어제 오늘 올리는 영상마다 이번 건은 크다. 지금까지 울산 캠핑장에 고래 잡으러 다니던 거하고는 다르다. 이번 건은 후보 매수이기 때문에 이건 정권이 날아갈 수도 있는 큰 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정말 큰 건입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특검까지 추진하다가 끝에 여론의 반발을 의식하고는 보류하겠다 이렇게 나갔고, 한국당에서는 후보 매수와 관련된 인사들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 역시 여기에 대한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당시 비서실장 임종석과 당시 정무수석이던 한병도 수석이 사실상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집에도 연락이 안 되고 사무실에도 출근을 하지 않고 사실상 잠적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기자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자택을 찾아갔지만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도 출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즉 후보 매수 건이 터지기 전, 하루 전이죠. 전에 재단 송년회가 열렸는데 거기는 참석을 했는데 후보 매수 건이 쾅 하고 터져나오니까 사무실에도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송년회에서는 별 말씀 안 하셨어요? 하니까 네, 덕담을 하는 자리니까 아마 연초에도 안 오실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나중엔 언젠가 오겠죠. 연초에도 안 온다. 이건 뭡니까? 이상하죠?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는 임종석이 직접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기사가 나온 걸로는 조만간 검찰에 출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거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도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전북 익산시 을 출마를 위해서 예비후보로 등록은 했지만
지역 사무실과 자택에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채널A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지역 사무실 인근 상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역 사무실 계약은 구두로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렇게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언급한 당사자 중 가장 핵심 인물들이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사무실에도 나타나지 않고 자택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잠적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검찰에 출두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아무 일 없기만을 바랍니다. 하도 극단적인 선택들을 해야 되니까 언뜻 겁부터 납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기재부, 기획재정부를 청와대가 지휘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기재부를 동원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한다면 이건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3.15 부정선거는 깡패 무민 동원한 거죠.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대통령의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정선거가 됩니다. 오늘 검찰이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했죠. 그와 비슷한 시각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오늘 자신이 울산시장으로 재직 당시 추진했던 산업재해 모호병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세밀한 전략에 따라서 좌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추진하던 것이 산업재해 모호병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동원해서 좌초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산재모호병원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와 KDI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비슷한 시기에 열렸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기재부와 KDI가 예비 타당성 조사, 이거 예타라 그러죠. 예타 그러죠.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예타 진행과 최종 탈락은 매우 자기적이었다. 자기적이란 말 아시죠? 꾸민 것 같이 말 맞추기, 짜 맞추기 한 것 같았다. 이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 송철호의 오른팔이죠. 송철호의 오른팔이 작성한 업무수첩을 보면 산재모호병원을 좌초시키는 게 좋다는 내부 전략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전략에 따라 청와대와 행정부처가 움직여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업무수첩에는 2017년 10월 10일 예타 발표 7개월 전에 자기들끼리 의견을 조율한 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면서 의료시설 확충 이슈를 좌초시켜서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은 잘못됐고 매우 분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산재모호병원이 좌초되면 좋겠다는 내용, 이게 날짜가 2017년 10월 10일입니다. 그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송병기 부시장이 당시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이죠. 당시 후보와 함께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내용을 논의한 내용, 이거는 2017년 10월 12일자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시장은 송철호 시장과 경쟁 구도를 이뤘죠. 이에 송철호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김기현 전 시장은 산재에 특화된, 산업재해에 특화된, 울산이 산업도시잖아요. 그래서 산업재해에 특화된 모호병원 설립을 각각 내세웠습니다. 산재모호병원은 2003년부터 추진된 울산 지역의 수군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즉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한국당 울산시장이 울산 지역의 수군 사업이 바로 이거였기 때문에 이걸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엎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정부의 예타 불합격 발표로 이 사업은 백지화됐는데
그 뒤가 더 웃깁니다. 그렇게 김기현 전 시장의 예타 사업은 백지화시켜놓고 올해는 예타 면제례가 밀어붙여 버린 겁니다. 누가 있어서?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야, 자기들 마음대로 쭈글러버리네요. 그냥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해가지고 송철호 시장의 손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들어주네요. 이후 송철호 후보의 공공병원 공약은 다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내건 산재 전문 공공병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은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해가지고 기재부 뭐 어디 눈치 볼 거 없이 면제를 해버리니까 이건 청와대만이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를 시켜가지고 문재인의 30년 지기 송철호가 이것을 밀어붙이도록 예비 타당성 면제를 시켜버립니다. 당시 송 후보의 공약 사항을 두고 일찌감치 청와대와 여권의 교감이 있었고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 사업에는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현재 불거진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부당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산재 모 병원은 예타 때 의견 조율이 쭉 있었는데 병상 숫자 조정 등 긍정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중단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타 불합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예비 타당성에서 불합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타 불합격을 시켜놓고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자 예타 면제를 해버려가지고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버립니다. 또 정확한 날짜를 보면 지난해 5월 24일, 25일이 후보자 등록일이고 그 다음 첫 월요일이 5월 28일이라면서 25일까지는 후보자 등록을 받고 후보 마감 직후인 월요일부터 선거가 시작되는 날 바로 예타 탈락을 시켰습니다. 날짜까지 딱 짜맞춰 가지고 예타 탈락을 시켰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검찰에서 2차례 조사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이 30쪽 정도 됐던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게 검찰 조사를 받다 보면 이거 사실이죠? 맞죠? 틀리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딱 내놓습니다. 증거 자료를 내놓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내놓거든요. 그때 그것을 김기현 전 시장이 이걸 다 보아버린 겁니다. 그 당시 검찰에서 실제로 내용을 본 것은 4페이지 내지 5페이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김기현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비위죠. 청와대 제보한 문건과 청와대가 경찰청에 전달한 첩보 문건과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나란히 두고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두 개가 문장과 형식,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청와대가 손 봤다 이거죠.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고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경찰청에 전달한 첩보 문건 내용에 새로운 비위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재차 밝힌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추가된 게 100%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 등과의 경선 없이 송철호 후보를 단수 공천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지역 기반이 없던 시절부터 역할을 한 임 전 최고위원이 경선을 못 치르고 배제됐다고 지적하면서 김기현 전 시장은 송병기 부시장이 업무 수첩에서 당내 경선 시 송철호 후보가 임 전 최고위원보다 불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면서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그 소문이 파다했는데 이번에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청와대에서 지휘했다는 게 충격. 청와대에서 지휘했다는 게 충격입니다. 청와대에서 부정선거를 지휘했습니다. 청와대에서 3.15 부정선거의 깡패를 동원했던 것처럼 이번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청와대 자신이 싹 개입해가지고 청와대가 총동원돼가지고 지휘했다는 것이 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충격입니다. 깡패 민명 동원하고는 다릅니다. 청와대 자신이 이 부정선거를 지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여당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에 제대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면 바로 윤석열 검찰팀은 지금까지 수사하고 있던 모든 자료를 이 특검에 넘겨야 됩니다.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게 되면 그 특검이 누가 될지는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민변이나 또는 좌파 성향의 특검이 등장할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윤석열 검찰팀의 수사를 중지시켜버리고자 하는 그런 저희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말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청와대발 하명수사, 선거 개입, 후보 매수 의혹 등을 수사하며, 이게 뭐냐면은 3.15 부정선거는 깡패들을 동원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청와대가 동원돼 버렸거든요. 청와대가 전방위적으로 다 나서서 여기 투입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3.15 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하는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파고 들어가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건 자명한 일인데, 그것을 민주당이 블로킹을 하기 위해서 차마 있을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뜨거운, 낯이 철판보다 훨씬 더 뜨거운 후한무치한 그런 전략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팀이 오늘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이나 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 여부를 오늘 오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바로 여론전에 나서 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기사가 올라오면 무조건 댓글 좀 달아서 국민의 의사를 좀 나타내 주십시오. 민주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은, 이 설훈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날 오전 당 확대 간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특검 도입을 위해 오늘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특검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간담회는 지난 18일 설훈 최고위원이 특위 전체 회의 직후 울산 사건 등에 대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윤석열 검찰팀이 정말 잘하고 있는데 왜 지금 여기서 특검을 추진해가지고 윤석열 검찰팀의 수사를 문 닫게 만들어버릴까요? 공수처법이 빨리 통과돼가지고 이 윤석열 검찰팀의 수사를 말려보고자 했는데, 지금 공수처법이 지지부진 한국당이 지금 브로킹을 하고 있거든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수처법이 시일을 끌자 그것보다는 특검이 빠르겠다 싶으니까 특검을 도입해서 이걸 모두 무마시켜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늘 비공개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는데, 만약 이대로 추진된다면 이는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당발 특검이 됩니다. 설훈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검찰에서는 무슨 청와대 하명수사라고 프레임을 짜갖고 이게 엉뚱하게 변질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다르다면 이건 중립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문제를 봐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참 말 잘하죠. 이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걸로 정말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막아보고자 하는 최후의 몸부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사상 최초의 여당발 특검 도입이 왜 추진되고 있는지, 이는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제대로 파헤치고 들어가자 여당인 민주당이 총체적 위기감을 느껴서, 이건 청와대 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하자는 것 외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당장 댓글이라도 달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RMB 긴급뉴스 정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